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3%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죠. 오늘 하락은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또 AI 거품론 확산이 되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여파인데요. 팔란티어 창업자의 엔비디아 지분 매각 소식 등 기술주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주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870선까지 내려왔네요. 개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2.6% 빠진 878.70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7원 가까이 오르면서 1,464원 90전에 장을 마무리했네요. 국제유가도 요즘에 좀 오르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5.3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띄워드렸습니다. 8994님이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전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붙여서 제가 다 먹고 있네요. 가게하고 살이 5kg 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 되는데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눠 잡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수님 4시 되면 어방목 보이는 라디오 켜서 어소장님 패션 보는 게 루틴이에요. 오늘 스카프 너무 잘 어울려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파란색 계열의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강색으로 하고 올 걸 그랬나. 그래야 좀 기운을 더 받아서 시장을 좀 올렸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까지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의 김치는 어떤 배추를 쓰든 원재료 표기에 영어로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적혀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국 김치는 중국 배추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오해를 줄만 하죠. 김치라는 이름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 표준이지만 파오차이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부터 이 차이니즈 캐비지라는 표기는 우리에게 늘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외국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수출 과정에서도 미묘한 오해가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표기가 바뀝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공식적으로 김치 캐비지라는 표현을 세계 규격에 넣기로 했거든요. 이제 국제 문서에서도 한국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는 김치를 위한 김치 고유의 배추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존 차이니즈 캐비지와 함께 김치 캐비지 그리고 품종은 우리나라 배추와 같지만 이름이 다른 나파 캐비지까지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인정됐습니다. 세계 규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식품 매뉴얼입니다. 식품에 따라 어떤 재료를 쓰고 위생 기준은 어디까지고 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해놓은 공식 문서죠. 188개 나라가 이걸 토대로 수입 기준이나 규제를 만들고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규격을 펼쳐봅니다. 앞으로는 누가 김치 비슷한 걸 만들어 팔면서 차이니즈 김치 같은 이름을 쓰면 우리는 국제 규격을 근거로 그건 김치가 아니라며 공식 문서를 들이밀 수 있게 된 거죠. 수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코덱스 기준을 따랐다는 말 한마디면 검사 기준이 절반은 쉬워지고 신뢰도는 한층 올라가니까요. 한국의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도 이번에 아시아 지역 표준에만 머물렀다가 세계 규격을 만드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마른 김, 구운 김, 조미김 이 세 가지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쓰는 품질, 표기, 위생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치처럼 수출 문턱은 더 낮아지고 시장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재료 표기 한 줄, 명칭 하나. 작아 보이지만 국제무역에서는 이 한 줄이 상품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시장의 문턱을 통째로 바꾼다는 사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주실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요즘 어디서나 워낙 관심이 많은 AI 얘기를 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AI가 개인 일상생활에는 정말 깊숙이 침투를 했죠. 뭐 보고서를 쓰거나 과제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도 AI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산업 관점에서도 AI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뭐 AI 버블론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산업을 바꾸는 그런 분야들도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상 콘텐츠 분야의 AI가 일으킨 변화, 그러니까 AI 영상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영상 관련 AI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요. 뭐 배우나 스텝이 없이도 순수 AI로만 만든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화려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1인 제작도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어허. AI 영상 산업 패러다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요즘에는 보고서나 뭐 발표 자료도 AI가 도와주는 시대기는 네. 한데 이제는 카메라도 건너뛰고 AI가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러니까요. AI 가득 활용해서 만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점점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이제는 어떤 AI 실험을 넘어서 상업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AI를 활용한 그런 영상 콘텐츠가 많긴 많았는데 좀 되게 국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중년 유명 배우 얼굴을 뭐 젊은 시절로 이렇게 회귀시키는 AI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요. 네네. 그런 뭐랄까 AI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름에 사실 촬영을 하면 눈 내리는 설원은 못 찍잖아요. 네. 뭐 저 멀리 뭐 캐나다나 스위스까지 해외 로케이션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원 장면을 AI 세트로 대체한달지. 뭐 근데 이렇게 약간 극히 일부분 짧은 장면에만 도입이 됐었는데 요새는 달라졌습니다. 그 최근 개봉했던 영화 중간계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게 AI 전문 스튜디오 프리윌리전이 국내 최초로 AI 상업용 장편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 변호한 배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AI 제작 총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가 했었는데요. 여기 영화에 막 괴물들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크리처 18종의 크리처랑 전투 장면 430컷을 모두 AI 합성으로만 만들어냈습니다. 와. 네네, 모두요.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그 CJ ENM이 공개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캣 빅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게 30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100% 순수 AI로 만들었는데 불과 6명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기존 애니메이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영화랑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드라마도 순수 100% AI로만 제작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 스플랩스가 운영하는 쇼폰 콘텐츠 플랫폼 비글루에서요. 네. 순수 AI로만 만든 숏 드라마 2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영상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밖에도 좀 달라진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뭐 두바이, 런던, 도쿄 이런 주요 도시 전 세계 곳곳에서 AI 국제 영화제, 요건 우리는 AI 영화만 취급을 한다, 이런 네. 영화제도 열리고 있고, 최근에는 뭐 AI로만 만든 광고 공모전, 뭐 뮤직비디오 공모전 이런 것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영상 산업에서도 AI가 장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본격화된 것 같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이런 데서 AI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사람이 연기하는 것과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를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영상 업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뭔가 장점이 있다는 걸 텐데 그게 뭐예요? 네, 일단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당장 체감되는 효과는 역시나 이제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네, 같은 뭐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도요. AI를 쓰면은 시간과 비용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런 게 이제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중간계를 만든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에서는 기존에 같은 영상을 만들 때 6개월 정도 걸렸던 게 6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인력도 5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AI 전문 스튜디오인 도카이 스튜디오에서는 예전에 20명 이상 달라붙어서 한 달 넘게 만들었던 파일럿 영상을 지금은 5일이면 더 작은 인원으로 충분히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 영화나 뭐 이런 컨텐츠 작업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분야가 결국 이제 특수 시각 효과, 그렇죠. CG 작업. CG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게 가장 큰 비용이었는데요. 이게 AI가 작업을 대체하고 제작 시간을 줄이면서 인건비가 확 줄어들었고요. 예전에는 막 3D 모델링, 합성, 색 보정 이런 걸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했었어야 됐다면은 요즘은 AI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모두 끝내는 당연히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하긴 영상 제작이라는 게 결국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태우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체감이 클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머리로는 사실 그 AI로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뚝딱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영화도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A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도움을 준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요새는 그 영상 제작 단계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지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색 보정이랄지 이런 후반 작업 이렇게 기획, 촬영, 편집, 후반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네. 요거는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당연히 기획을 하고 나서 시나리오가 나와야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촬영 영상본이 있어야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적용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순차 공정이 아니라요. 네. 기획을 하면서 촬영도 하고 촬영을 하면서 편집과 후반 작업이 진행되는 이런 병렬 구조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뭐 기획하고 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콘티라고 이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장면을 구상하는 콘티를 시나리오가 나와야 그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콘티를 토대로 뭐 동선이나 이런 걸 점검하면서 촬영에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시나리오보다 콘티가 먼저 나온다. 어머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만 말해줘도 콘티를 먼저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서 야 이걸로 보면 시나리오를 써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촬영이랑 동시에 뭐 후반 보정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사전 영상 같은 게 필요했어요. 투자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들 거다라고 데모 영상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데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완성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영상을 만들려면 다 스텝 불러서 그렇죠. 네, 다 촬영 진짜 일이죠. 촬영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AI로 간단히 만드는 거죠. 뭐 대충 이제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뚝딱 만드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촬영도 필요 없어졌는데 애니메이션 생각하면 편한데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배우도 없고 촬영 스텝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AI와 영화를 만드는데 대신에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실사 구현 그 도가 완성도가 엄청 올라갔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입모양 조금 바꾸고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애니메이터가 수작업으로 다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는 프롬프트 한 줄로 뭐 입모양 바꿔줘, 뭐 눈 깜빡이는 거 바꿔줘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니까 확실히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이제 머리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돼요? 네, 이게 순수 100% AI로만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냥 프롬프트를 만들면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막 영상이 그려지는데 실제 영상 제작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카메라랑 촬영이랑 스태프들이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AI를 도입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요, 그 AI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가가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AI가 장면 구성이나 대사나 카메라 워크까지 자동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실에서 여주인공이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뭐 아련히 바라본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AI가 컷을 나눠줍니다. 8컷으로 해서요. 그 대사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콘티랑 시나리오를 써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도 좀 다른데요. 예전에는 그 배우랑 뭐 촬영 병실 세트를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요새는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병원 침대만 올려놓고 침대 옆에 마네킹을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촬영을 해요.
그 마네킹과 침대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침대랑 마네킹 5분 정도 촬영을 합니다. 네. 그 대신 거기서는 뭘 따냐면 마네킹 얼굴 표정, 얼굴의 각도, 손가락의 각도 정도만 그러니까 침대와의 거리 요 정도만 촬영을 하고요. 5분 정도 촬영하면 끝났어요. 감독 큐사인도 없었고요. 끝났는데 네. 그걸 촬영한 다음에 옆에 방에 가서 모니터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슬픔이 느껴지는 눈빛, 손끝이 떨리는 여성, 35mm 렌즈 질감 이렇게 딱 한 줄을 입력을 하면은 아까 그 무표정한 마네킹이 갑자기 여자 얼굴로 변하면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막 인물로 변해서 연기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새는 사람끼리 모여서 야 이 장면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뭐 세트 어떻게 할까 이런 구상회의를 할 시간에 그냥 프롬프트 수십 개 입력해보고 야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방식이면 어떤 장면이든 일단 그렇게 뭐 5분이든 몇 분이든 찍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든지 지웠다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컷, 다시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AI는 컷이 없죠. 그냥 엔터만 계속 다시 해줘. 명령을 입력하고. 감독도 부담 없고. 네, 이런 식이죠.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이네요. 네. 근데 이런 식이면은 기존 뭐 말씀하셨지만 촬영 현장 구조며 영상 촬영 방식이며 제작 공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맞아요. 그 아까 비글루가 숏드라마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막 되게 스케일이 크거든요. 네. 드론 샷도 나오고 카 액션씬도 나오고 이런데 이게 전부 100% AI로 만들었는데도 이질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도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원래 카 액션씬 하면 자동차 사서 폭파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새 그 CG나 그 특수 시각 그 효과 요거 업계에 불어닥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성호 감독님이라고 그 예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랬는데 북미에서는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가면서 흥행을 한 작품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CG 1세대입니다. 전설 같은 분인데 뭐 해운대 명량, 스위트홈 이런 영화 특수효과를 총괄하셨던 분인데요. 네. 멀리 가면 예전에 우리 영화 화산고 뭐 이런 거 화산고. 그거 특수효과를 하셨던 분인데 요 분이 최근에 60억 원 투자를 받았는데 왜 투자를 받았냐. 애니메이션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기술이 높이 평가받아서 그러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효과 베테랑이 AI를 도입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세상이 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헤게모니가 AI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또 AI가 도입되는 영상 분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운드 컬렉티브라는 회사는요 기존의 뮤직비디오랑 광고 감독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AI로 작업하는 이런 기업도 등장을 했고요. 어떤 스타트업은 룩북이라고 해서요 그 새로운 패션 옷이 나오면은 원래는 이제 모델을 섭외해서 영상을 취하고 영상을 찍고 포즈도 취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옷만 촬영하면은 그냥 모델이 그 옷을 입고 이제 워킹도 하고 포즈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머셜 광고 시장에서는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광고 TV 광고에서도 보면은 실제 연예인이 등장하지 않고 초상권만 사서요. 연예인을 부르지 않고 그 합성을 해가지고 세트장에서 촬영을 시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커머셜 쪽에 AI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상에는 뭐 음성도 있고 OST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설마 그것도 AI로 만들어요? 요새는 다 AI로 만듭니다. 이 방송사 PD 한 30년 경력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립싱크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그 대사를 입력하면은 배우랑 캐릭터 목소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입모양이나 억양, 감정 이런 것도 다 립싱크로 AI가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음 같은 거 발소리나 뭐 옷 스침 소리, 문 여는 소리 이런 건 예전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었어야 됐어요 누가. 그런데 요새는 이런 AI 폴리 아티스트가 그 효과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OST도 장면과 어울리는 거를 자동으로 AI가 작곡해주는 이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만 봐도 AI로만 만든 영상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일반인도 그런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유튜브 수준이. 보면은 누가 봐도 AI로 만든 영상이 쏟아지죠. 실제로 해외 통계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상위 100개 급성장 채널 중에 약 10%가 AI로만 만든 채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오픈 AI의 소라, 구글의 베오3, 뭐 엔트그룹 클링 뭐 이런 영상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AI 영상 기술도 계속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AI 영상 혁신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인건비 절감 효과 얘기하셨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뭐 촬영이나 편집 스태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근데 또 반대로 AI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직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촬영 감독 옆에 AI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고 편집실에는 데이터 큐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촬영 전문 감독, 편집 전문 감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AI 도구를 통합 운영하는 뭐 제널리스트 이런 게 더 필요해졌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인력 구조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제 AI로 만들어낸 영상들 요즘 하도 SNS에 짧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인간이 느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그 화면에서 느껴지는 그 이질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인간 같긴 한데 실제로 인간이 아니니까 뭔가 불쾌한. 뭔가 본능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여전히 한계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예전부터 고질병으로 지목되던 뭐 손가락이나 뭐 섬세한 감정 표현, 중력이나 관성 같은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못 미친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한계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광수님께서 심심할 때 AI 보고 영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보면 되겠다. 넷플 비용, 영화 비용 절감되겠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아이디어기는 하네요. 네. 최성옥님은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긴 그게 너무 AI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영상 밑에는 다 사람들이 의심병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개가 아이를 구하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TV 떨어지면 개가 와서 구하고 그래서 조합해가지고 댓글 보면은 와 개들이 정말 똑똑하고 착하다 했는데 너무 알고 감동적이야 보니까 했는데 다 AI 영상.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있죠. 참 부작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랄지 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또 상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상시에 구현할 수 없었던 모습들도 많이 영상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봐야 할 그런 문제 같네요. 지금까지 외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393님께서 강아지 산책 나왔는데 오늘 너무 추워요. 강아지도 추운지 자꾸 집 쪽으로 이끄네요.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그 두터운 패딩 입고 산책 나오더라고요. 5393님도 이제 하나 장만하셔서 입혀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웬만하면 집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산책 좋아해서 오늘 어지간히 추운가 봐요. 우리 5393님도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산책하세요. 백수아님, 전문적인 정보를 좀 얻어보고자 처음 방문해봅니다. 어소장님, 앞으로 주린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백수아님 환영합니다. 우리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말할 것 같으면요. 듣다 보면 이렇게 경제를 보는 시각이 쫙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켜켜이 쌓이는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요즘에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실력을 착착착 쌓아가 보자고요. 조미정님, 저희 엄마는 직접 주말 농장에 배추랑 무랑 심어서 토요일에 수확하러 가요. 우와, 배추 다듬고 절이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벌써 두렵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 겨울 나기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자아자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야, 이제 김장철이죠. 이제 김장 준비하시는데 직접 심은 배추랑 무는 이건 뭐 거의 절반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배추 잘 절이는 게 김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시죠? 양념은 웬만하면 맛있어요. 중간에도 이제 맛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데 배추 절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조미정님 화이팅! 맛있게 김치 담그세요.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93년부터 232년 동안 만들어온 1센트 동전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센트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정작 액면가보다 더 비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낭비라며 재무부에 생산 중단을 지시한 건데요. 이 결정으로 미국인들이 특히 이것이라고 부르는 1센트 동전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센트 동전을 부르는 이름으로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파운드, 2번 달러, 3번 페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21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1월 26일 서울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코스닥 지수 오늘부터 10배입니다. 오늘 코스닥 얘기군요. 오늘자 코스닥 진짜 870선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2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배나 커져 출발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의 마감 지수인 44.57에 10을 곱한 445.70으로 시작합니다. 코스닥 지수의 절대값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지수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 등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스닥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10배 상향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수 단위 절상은 코스닥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하루에 기껏해야 1포인트 내외로 변동하던 코스닥 지수가 10포인트 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 변동폭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수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착시 효과에 따른 분위기 쇄신은 가능하겠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지수라는 게 사실 이제 증시 동향을 좀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다루는 부분들인데 어방목에서도 항상 오프닝 때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뭐 오랜 전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2004년에 코스닥 지수가 10배가 된 적 있다.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이제 우리나라의 양대 주가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이라는 기준점으로 잡고 산출하고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1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처음에는 코스피와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 40선 안팎까지 밀리면서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지수가 하도 쪼그라들다 보니까 잘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고요. 안 그래도 다운된 시장 분위기를 더 처지게 하니까 2004년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인위적으로 10배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올라도 체감이 잘 안 되고 내릴 때도 뭐 내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지수 눈금 단위 자체를 아주 크게 키운 거네요. 오죽하면 10배를 키웠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죠. 네, 코스닥 시장의 전성기는 2000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해 3월 10일에 코스닥 지수가 283.44까지 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이 넘었던 겁니다. 하지만 2000년은 코스닥의 아주 악몽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6일에 52.58, 현재 기준으로 52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연간 하락률이 80%로 세계 증시 중에 1위였습니다. 이렇게 5분의 1토막이 나버리고 말았는데 이후에 지수가 1000을 넘은 게 2021년, 2022년 뿐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900이 안 됐으니까 1000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그렇군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그만큼 불어날 텐데 코스닥 지수는 그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네, 이게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주가가 상승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상승하는데요. 네. 근데 시총은 신규 상장이나 유상증자처럼 주식 수가 많아질 때도 불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에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이고 해서 지수를 산출할 때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순수한 기업 가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만 지수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주식 수가 많아지면서 시가총액은 계속 늘었지만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좀 쪼개기 상장, 뻥튀기 상장, 뭐 새로운 주식 찍어내기 이렇게 신주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주가 지수와 시총의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 사실 뭐 코스피도 이런 사정은 비슷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증시의 좀 문제점으로 꼽혀온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늘어난 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몸속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잘 안 오른다 그런 얘기군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영양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늘지 못했다는 얘기로도 들리긴 하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한국형 나스닥을 표방해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좀 자금이 부족한 그런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996년 7월 1일에 개설됐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범한 성장주 시장이었고 한때는 코스닥 시총이 나스닥의 10%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이거를 배우겠다면서 줄을 선 적도 있었고 그중에는 대만도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의 코스닥을 생각하면 위상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코스닥이 내년이면 30살을 맞게 되는데 전고점을 25년째 못 뚫고 있고요. 과거와 같은 투자 열풍도 아직은 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은 나스닥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기술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기술의 실체를 좀 증명하는 제도도 좀 아쉽고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안에서 사실은 좀 자격 미달이라고 하면 좀 걸러내줘야 시장이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왜 주기적으로 거래소에서 자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작에 폐업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한계인데 버티고 있는 기업을 두고 이제 좀비 기업 뭐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이 이만큼 늘었다 이런 보도 자료도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치기 쉬운 시장으로도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아직 한계나 문제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모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게 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좀 코스닥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장사 수가 시장 규모에 비해서 또 지나치게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나스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수가 1,803개입니다. 15년 전에 한 1,000개 조금 넘던 게 해마다 불어나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9월 말을 기준으로 3,338개입니다. 우리보다 많지만 증가율은 낮은 편인데요. 2010년대 내내 2,400개에서 2,600개 사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코로나 불장 때 그나마 많이 늘어나서 이 정도입니다. 뭐 경제 수준하고 뭐 자본시장 성장에 맞춰서 상장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신규 상장이 많은 만큼 퇴출도 좀 사실 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작년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1년 동안 나스닥에 새로 상장한 종목이 154개였고 상장 폐지 종목이 79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것보다 나간 회사가 5배 이상 많았다는 얘긴데요. 이 나스닥에서는 여차하면 쫓겨나는 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게 규정을 보면 30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경고를 받고요. 이후에도 일정 기간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 통보를 받습니다. 뭐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540일까지는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부실 기업을 최장 1년 반 안에 퇴출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실적을 내지 못해도 쉽게 퇴출은 되지 않아서 좀 철밥통이다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횡령, 배임, 뭐 내부자 거래, 뭐 회계 부정 이런 사건들이 꾸준히 터지기도 하죠. 상장은 쉬운데 이제 상장 폐지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대칭 구조라는 거네요.
네, 최근 4개 분기 동안 코스닥 상장사의 44%가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폐된 기업은 전체 2.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장 폐지는 사실 뭐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퇴출을 많이 시키자 뭐 이러면 듣기에 좀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장 전체를 크게 봤을 때 좀 건전하게 만들려면 불량 기업은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 중에서 빚 이자조차 제대로 감당 못하는 한계 기업들 이 제대로 정리를 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에서 0.5% 정도 오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부실 기업들을 방치하면 전체 생태계가 왜곡되는 건 증시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우량 기업에서 이제 조달을 할 수 있었던 자금이 엉뚱한 곳에 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니까요. 네. 이런 지수 수익률이 부진한 것도 결국은 이런 것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게 코스닥 상장사들은 사실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애초에 사실 목표로 삼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전 상장이라는 용어 네. 종종 보실 텐데요. 1996년에 코스닥 시장 개설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로 떠난 기업이 100개를 넘습니다. 이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요. 셀트리온, NC소프트, LG유플러스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성공해서 규모가 커지면 코스닥을 등지고 이제 나가는 셈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2부 리그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는 더 큰 물로 옮기면 이제 더 많은 투자금도 유입이 되고 또 이미지도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점을 이제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또 코스닥에는 좋은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시장의 체질이 더 성장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쿠팡과 같은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아니고 나스닥에 바로 그냥 직상장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시장으로 이전 상장 많이 하는 현상이 나스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표 기술주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사례를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기업의 상징이라는 시장의 브랜드 가치도 있어서 나스닥에 계속 머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코스피가 그래도 이제 4,000피를 왔다 갔다 이제 5,000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 코스닥은 이 1,000스닥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격차가 이제 그 양쪽의 시장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요. 코스피는 연초 대비 65%, 코스닥은 30% 상승 중입니다. 작년에는 코스피가 떨어질 때 코스닥은 더 떨어졌었고요. 근데 올해는 코스피 오를 때 코스닥은 덜 오른 겁니다. 이번 달 초에는 두 지수 간의 격차가 4.62배까지 벌어지면서 역대 최고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출범 이후에 이 수치가 장기 평균은 한 2.48배였다고 하거든요. 두 시장 분위기의 온도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지금 그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견인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소외돼 온 게 있죠. 맞습니다. 대형 반도체주 있고 또 우리 소위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있고 또 밸류업 정책 수혜에 기대되고 있는 지주나 금융 이런 것들이 다 코스피에 몰려 있는데요. 코스닥을 보시면 대장주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제약바이오 업체가 7곳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여서 좀 온기를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구조군요. 바이오 비중이 사실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최근에는 또 바이오 섹터가 다행히 살아나고 있나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했던 코스닥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키 맞추기라는 얘기 많이 하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만약 열풍이랄지 그리고 몇몇 바이오 주도주들의 기술 수출 이런 게 뜨거운 재료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자들께서는 그래도 좀 망설이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워낙 빚을 많이 내서 R&D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라든지 미국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코스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9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개인 투자자가 71%였고요. 외국인은 20%, 또 기관은 6% 남짓했습니다. 물론 뭐 개인 돈은 귀하고 뭐 덜 귀하고 외국인 돈이 더 귀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풍부하게 실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큰 손들이 좀 코스닥에 많이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개인들의 수급에 기대고 있다. 이거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연평균 회전율이 작년에 430%를 넘었는데요. 한 종목이 1년에 4번 이상 사고 팔렸다는 뜻입니다. 이 반면에 코스피는 회전율이 180% 한참 낮은데 이 개인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단타도 좀 심하고 이런 게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투자하지 않게 되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특정 산업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정보의 접근성은 낮고 좀 투명성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금융맨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코스닥 아예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홍콩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도 아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고 좀 영문 공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정보 얻을 방법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로봇 뭐 이런 어려운 기술이 많은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별로 안 많아요. 그렇죠. 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가 18,000건 정도 되는데요. 네. 코스피를 커버한 게 77%고 코스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는 종목 수가 100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리포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형주들은 전부 코스피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IR 담당자와 통화조차 어려운 작은 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들은 더 정보 부족에 시달릴 수가 없는데요. 정보 비대칭이 심할수록 또 투명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좀 개선 요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는 증권사 애널분들도 이 회사 IR팀 좀 연결해 줄 수 있어. 회사는 괜찮은데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기자들이 듣죠. 네. 코스닥의 불공정 거래 건수가 코스피의 거의 2배라고 해요. 주가 조작, 뭐 무자본 M&A 이런 뉴스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을 소위 뭐 도박판에 비유하는 좀 자조 섞인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네. 기업들 사이에선 혁신산업 육성하려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기도 하고 코스닥에는 당장은 이익이 잘 안 나도 미래를 보고 상장시켜주는 특례 상장 같은 것들도 많은데 좀 현재는 투자자들에게 선뜻 동의를 얻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사후 관리까지 강화를 하는 게 코스닥 활성화의 선결 조건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에도 조금 이제 내실이 탄탄해지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겨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센트 동전을 부르는 이름을 여쭤봤죠. 정답은 3번. 펜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은요. 학생 때 친하게 지낸 캐나다 친구 이름이 펜이었다고 보내주신 1718님. 그 친구도 이제 역사 속의 소중한 이름이 됐네요. 아기 어린이집 하원길에 잘 듣고 있다고 보내주신 그리고 8309님. 지금쯤이면 이제 저녁류가 시작하셨겠다. 남은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이 추천해 주셔서 듣고 있어요. 예비 부부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7888님. 야, 보통 이제 좋은 거 귀한 거 보면 진짜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3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와 함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